영상이 진짜 꽤 많아요. 이게 다 조조야. 날짜 봐. 와, 2019년. 심지어 이때는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내가 나눠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시즌 2. 와, 이것도 진짜 많다. 오늘이 날짜가 6월 24일이니까 시즌 1 때, 그러니까 무려 7년 전 6월 24일날 올렸던 영상,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야, 85화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와. 이 당시에 유튜브 채널명이 YTV였는데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 왜 YTV라고 지었을까? 왜 별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 안녕하세요, Y입니다. 오늘은 비인간형 스탠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비인간형의 기준은 뭘까? 단지 비인간형이라고 해서 인간이 아닌 것들을 전부 다루는 게 비인간형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하나 뺀 것은 안드로이드 같이 생긴 것들은 비인간형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념을 말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어떠한 스탠드들이 비인간형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유튜브 메타하고 당시 유튜브 메타하고 확 다른 게 보이죠? 그때는 이렇게 31초 동안 인트로를 해도 그러니까 뒤로 가기를 안 누르는 그런 낭만이 있던 시대였죠. 일단 인간형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예전 인간형 스탠드를 소개하면서 사지가 있고 곁에 서 있는 것을 인간형 스탠드라고 했다면 비인간형은 벌레나 동물, 기계 등이 비인간형 스탠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너무 간단명료하죠? 기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게 안드로이드형, 즉 로봇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서로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따로 안드로이드형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비인간형 스탠드의 종류에 대해서 3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조타로 일행이 적으로 봤던 이때는 저 말고 당시에 조조 컨텐츠를 하는 사람이 두 분인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뭘 하든지 간에 잘 봤던 걸로 기억해. 그리고 지금보다 그때는 댓글창들이 되게 깨끗했어. 클린하고. 그리고 이때 영상 만들 때 그런 것도 좀 많이 지켰어요. 아무래도 지금은 다 자막을 내가 달아주지만 그때는 자막 다는 게 너무 귀찮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발음에 유념해가지고 또박또박 말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 그래서 좀 말이 좀 느리긴 한데 정확하게 발음을 하긴 해요. 사슴벌레 형태를 가지고 있던 스탠드. 사람들을 학살하고 본인이 만든 행동들을 전부 사고사로 위장시켰으며 정작 스탠드 본체는 그 안에서 피해자 코스프레인 척하면서 치밀하게 움직였었습니다. 스탠드의 능력치는 스피드와 사정거리가 A, 지속력이 C, 파괴력, 정밀, 동작성, 성장성이 E입니다. 비행기에서 만났기 때문에 한정적인 공간이라 조타로 일행이 불리해 보였었고 만약 여기서 그레이플라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3부는 타로카드 유저들은 패스하고 구형신들을 먼저 만났었겠죠. 3부에선 스탠들이 실험적으로 등장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스토리상 중요하게 설정되지 않는 스탠들도 존재합니다. 아라비아 파초가 가지고 있던 태양인 스탠드도 마찬가지죠. 아, 이때 또 그런 것도 있었다. 뭔가 이때 컨텐츠를 만들 때 배경음악도 항상 바꿔줘야 됐다고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긴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의 주제에 걸맞게 배경음악을 찾아놨었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편집을 해보면서 계속 넣었다 뺐다를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썬의 능력치는 사정거리와 지속력이 A, 파괴력이 B, 스피드, 정밀 동작성, 성장성이 E입니다. 태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뜨거운 열을 이용한 스탠드지만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디오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스탠드체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본체를 찾지 못한다면 까다롭게 적용되는 스탠드죠. 디오의 저택을 지켰던 수문장으로 등장하는 스탠드. 스탠드체의 생김새는 고대 익룡이 죽어서 남은 뼈의 집합체와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는 스탠드입니다. 능력치는 파괴력 스피드가 B, 지속력과 성장성이 C, 사정거리가 D, 정밀 동작성이 E입니다. 얼음의 사이즈를 마음대로 조절하여 만든 뒤에 미사일처럼 날릴 수 있고 움직임을 봉쇄시키기 위해 주변을 전부 얼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도 동물인데 이 동물이 하는 행동은 파수꾼 그 이상을 넘어선 기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웬만한 인간 스탠드 유저들보다 창의적으로 스탠드를 운용했던 것이 특징이었죠. 그리고 이때는 유튜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라 그런지 지금에 비해서 덜 흑화됐다고 해야 되나? 이때가 더 차분했던 것 같아. 지금의 나와 그때의 나를 좀 비교해보자면.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에 나온 유일한 비인간형 스탠드. 본체는 G인데 스탠드는 기계입니다. 능력치는 지속력과 파괴력이 B, 스피드와 성장성이 C, 사정거리가 D, 정밀 동작성이 E입니다. 날려보내는 독침은 스타 플래티나나
크레이지 다이아몬드도 보고 막을 수 있는 속도지만 낚으려는 목적을 2번씩이나 보여주었기 때문에 C의 스탯일지라도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죠. 생김새는 포신과 스코프를 장착해서 정확히 상대를 저격하려는 무기같이 생겼습니다. 자체 파괴력보단 독침이 강력해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게 주목적인 스탠드죠. 치료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면 맞았을 때 무조건 리타이어 시켜버리는 게 굉장한 특징입니다. 보스의 부하들 중 2인조였던 스크알로가 가지고 있던 스탠드면서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빠르게 이동 가능한 상어의 형태입니다. 스탯은 스피드, 지속력, 정밀 동작성이 A, 사정거리가 B, 성장성이 C, 파괴력이 D입니다. 액체의 양에 따라서 상어의 사이즈 조절이 가능했고 낮은 파괴력으로 인해 한순간에 리타이어 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히트앤런 방식의 전투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죠. 원격 조작형 스탠드치고 스탯이 좋은 편이라서 좀 더 다양하게 쓰일 수 있었지만 나란차의 경험치가 되어버린 스탠드였죠. 영상을 보니까 그것도 좀 있네.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때하고 채널 컨셉도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그런 감성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나? 약간 시네마틱 그런 거에 좀 뽕이 좀 차 있을 때라 진짜 차분하게 말한다. 5부 주인공 중에서 유일하게 비인간형 스탠드입니다. 전투기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등장하거나 러쉬를 날리고 나선 언제나 나란차에 펼쳐진 손등과 어깨를 부드럽게 타줘야 합니다. 능력치는 파괴력과 스피드가 B, 사정거리 지속력 성장성이 C, 정밀 동작성이 E입니다. 급소를 노려 제압한다기보단 무한정으로 쏟아지는 터널로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이죠. 아시겠지만 스탠드는 정신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피로감이 몰려오는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에어로스미스에 관련된 이야기는 나란차 길가 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톤 오션에 나왔던 존가리 A의 스탠드로서 형태는 드론 형태의 기계. 날짜가 6월 24일이니까 한창 5부가 방영 중일 때라 6부는 나오기 전이라 이미지가 이렇게 원작 그걸로 대체됐죠. 이때까지만 해도 6부 진짜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적인 움직임을 취했었죠.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인지 원거리 공격에 취약했던 스타 플래티나와 스톤프리가 당황했던 스탠드. 스탠드의 능력치는 사정거리 지속력 정밀 동작성이 A이고 성장성이 C, 스피드와 파괴력이 E였습니다. 자체적인 공격 능력은 없지만 존가리 A의 저격을 보조해주는 스탠드였죠. 한마디로 인공위성의 역할을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공격하는 타이밍도 불규칙적이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스탠드도 역대 스탠드들 가운데서 독특한 순위를 매길 때 들어가는 스탠드입니다. 그 이유를 덧붙이자면 일단 능력이 풍수에 따라서 길과 흉이 정해진다는 것인데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맨하탄 트랜스퍼처럼 본체에게 상대의 움직임을 읽어주는 보조형 스탠드이기 때문이죠. 직접적인 스탠드체의 능력치는 없지만 일단 범위 안에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타격하는 것이 특징인 스탠드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맨하탄 트랜스퍼와는 다르게 자율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본체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크나큰 장점이죠. 스탠드의 형태는 유리구슬에 갇힌 꼬리가 화살표처럼 생긴 용이 있으며 능력치는 지속력 A를 제외한 모든 능력치가 전부 없습니다. 스탠드 술사의 이름은 켄조. 여기에는 7부 스포일러라 넘어가고 쭉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항상 마무리했었죠. 이렇게 영상이 끝나고 아우트로를 할 때 사람들한테 뭐 의견을 남겨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이제 뭐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하는 그런 시대였죠. 지금은 이제 거의 이런 거는 안 하긴 하지만 시즌 1 영상은 이랬고 시즌 2 영상 날짜를 보면은 6월 26일하고 6월 28일이 있는데 6월 26일 날 내가 뭐 했지? 4시 52분에 만든 거였는데 이때도 영상을 만드는 거를 되게 재밌어 했어. 지금과는 좀 다르게. 이때 것도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아, 이때는 좀 인트로에 살짝 힘을 주긴 했을 때였어요, 더. 아, 세 번째 시즌이구나. 이게 인트로가 나온다면은 뭔가 독특한 걸 했다는 건데. 안녕하세요, 와이입니다. 오늘은 조조를 보며 여태까지 슬펐던 순간들 모음집인데 개인적으로 슬펐던 장면들만 모아둔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누가 와도 이게 더 슬픈데 너는 아니네 라는 식의 감정 강요는 하지 말고 어떤 장면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때 컨텐츠를 한번 우려먹긴 했었죠. 지금 현재 채널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뭔가 되게 신박하다고 느끼긴 했는데 워낙 지금은 하도 많이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딱히 신박한 컨텐츠는 아니다. 1대 조조인 조나단 아버지 조지 요스타의 죽음입니다.
이 장면이 왜 슬펐냐면 디오가 집으로 입양되고 나서 조나단이 아버지에게 엄하게 키워지게 되는데 이때 조지가 조나단을 대신해서 죽으면서 회고록 같은 말을 하죠.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 조나단은 저택에서 디오와의 결전을 준비하러 갑니다. 특히나 조나단이 아버지에게 힘을 달라고 외칠 때는 성우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조나단에게 길을 알려주었고 디오에게 대항하는 방법을 대충 보니까 6분까지 계속 그 슬픈 것들 모음집이 나올 것 같아요. 딱히 다 안 봐도 알 것 같긴 해. 이때 자막은 그래도 좀 정성을 들여서 많이 쓰긴 했네. 뭔가 옛날 채널 느낌 나지 않아요? 이러니까 더? 모든 조조 통틀어서 가장 소름 돋았었습니다. 모든 조조 통틀어서래. 모든 시리즈 통틀어서라고 했어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압둘과 이기의 죽음은 아직도 슬프긴 해. 1위가 슬픈 장면으로 생각이 대단했었지만 슬픈 장면으로 생각해본다면 단연 1위가 압둘과 이기의 음, 뭔가 이런 자막을 단 걸 보니까 이 당시에 내가 조조를 보면서 만들었던 기분을 편집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지금 6년 뒤에 또 와서 또 보고 있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액자 속에 액자식 구성을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또 빛 흘린 눈물은 3부에서 가장 슬펐습니다. 카큐인의 죽음은 역시 시간이 지나도 슬픈 건 다 똑같구나. 쓸데없는 이상한 드립도 좀 쓰기도 하고. 히가시카타 료헤이의 죽음, 폴나레프의 죽음. 아, 이게 2020년 6월 26일 이때 만든 영상이지만 오브가 끝난 지 기껏 해봐야 1년도 채 안 됐을 때 만든 영상이라 좀 이 폴나레프의 죽음이 애니로 봤을 때 굉장히 뭔가 많이 와닿긴 했어요. 폴나레프의 인생사는 기구합니다. 이탈리아에서 혼자 외롭게 숨어 지냈고 디아블로를 만나 처음에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지만 문제는 두 번째 콜로세움의 만남 근데 이때는 이런 것도 이런 그런 깊이? 조조의 깊이를 생각보다 많이 알지는 못해가지고 그런 밈이나 작가가 조금씩 숨겨놓은 그런 설정들 그런 걸 몰랐죠. 예를 들면은 3부에서는 폴나리프가 아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위에 있다거나 약간 계단과 어느 장소에 약간 취약한 그런 거를 디테일을 잘 못 찾긴 했죠 이때는. 에서 죽음을 먼저 도착했다면 그가 죽으면서 기억을 향면이 오브에서 가졌습니다. 갑작 플래그는 그냥 그저 그렇게 날아가는 무엄한 동료 주위를 맞아. 이거 애니에서 애니 한정 이 장면에서 진짜 좋았었어. 부차라티의 죽음. 지금 봐도 슬프면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오부가 좀 더 인기가 있었나? 조타로 유니버스의 죽음. 이때는 그게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당시에는 조스타 유니버스라는 느낌보다는 조타로가 마지막까지 그나마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타로 유니버스라고 칭하긴 했지만 사실은 조스타 유니버스죠. 이거를 3년 뒤, 아니지. 3년 뒤, 2023년 그쯤에 2022년 그쯤에 보게 될 줄이야. 어떻게 나올지 진짜 기대했었는데. 을 완성시켜서 일순을 하는 과정 속에 조린 일행은 바다로 가서 그의 능력을 저지해보려고 나름 작전을 설계했지만 뛰는 조타로의 나는 푸치 때문에 결국 진영은 붕괴되어 엠폴리오와 조린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이 한순간에 몰살당해 버립니다. 푸치와 엠폴리오가 대치하고 있을 때 조린이 나타나서 푸치를 공격하게 되고 조린은 자신이 희생하면서 엠폴리오를 구해내게 되죠. 이 장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 다음 주인공이 될 인물에게 미래를 맡긴다면서 본인이 희생하는 클리셰 같은 거.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었죠. 6부가 아무래도 애니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랑 추측하고 있었던 게 만약에 6부가 애니로 나오고 마무리가 되고 당시 뭐 7부도 있으니까 한창 8부 연재 중이었으니까 8부가 연재가 끝나고 엠폴리오는 9부나 10부에서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추측? 그런 게 좀 있긴 했어. 그리고 1순하여 푸치의 야망을 저지하고 다시 2순했을 때 엠폴리오가 거기서 만난 인물들을 보면 만화에서 이거 원작에서 봤을 때도 진짜 개감동이었는데 애니에서 볼 때는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스톤 오션의 명장면 오브 명장면이었습니다. 이 다음에는 제가 지금 살짝 에피타프로 보고 왔거든요. 7부에 관련된 거래 가지고 여기까지만 보고 딱 끊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을 울렸다고 느낀 장면들을 모아봤다고 했는데 사실 이후에 수많은 조조러들이 탄생하고 더 좋은 장면들 그리고 재평가되고 고평가되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신금을 울린 장면들이 더 추가되거나 사라지기도 했어.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아카이빙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영상을 녹화하기 전까지 다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오랜만에 보니까 좀 오그라들기도 하고 다음 달에 반응 좋으면은 연달아 하고 다음 달에 또 돌아올게요.